청약저축이 왜 개인연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개인연금이라는 것도 결국 저축의 개념이니까요. 청약저축이라는 것도 이게 6년, 7년 동안 계속 10만 원씩 넣었으니까 네. 이것도 일종의 저축의 개념이거든요. 아. 다만 개인연금이라는 것은 이제 소득공제라든지 지금 세액공제죠. 이런 네. 부분에 혜택이 정부가 세제 혜택을 네. 준 상품이니까 차라리 청약저축보다 어떻게 보면은 세제 혜택을 받는 그 상품을 하시면은 향후에 제가 만료가 되었으면은 추후로 할 때는 이제 그쪽으로 전환하시면 되니까요. 네. 그러면 지금 20만 원 개인연금, 그 세금 혜택도 있나요, 세무사님?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이라는 세액공제 상품에 가입했을 때는 400만 원 한도로 해서 납입액의 400만 원 한도로 13.2%, 52만 8천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 네. 얼마 전에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됐는데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300만 원까지 이제 추가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세제 혜택이 있고 퇴직금은 또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또 주의해야 되는 게 연금으로 받았을 때는 일시금으로 받았을 때보다 30%를 세금을 절감해 준다는 이런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건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영업자들이요 더 국민연금을 들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일단 실제로 만약에 사업을 하면서 네. 사업에 관련해서 마이너스가 났다면 기본적으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주면서 추후에 계속 또 내가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적자가 났다 이런 뭐 부가세 신고서나 소득세 신고서 이런 관련 증빙을 제출을 하면 거기서도 무조건 가입하라고 하지는 않고요. 6개월 단위로 이제 연장을 해준다고 하거든요. 네. 이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사업소득은 있는데 자기가 그 후에 다른 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다 같이 더해보니까 마이너스가 나더라. 이런 부분은 이제 허용이 안 됩니다. 네. 사업소득 자체가 마이너스가 난다든지 0 이하면은 이제 되는데요. 사업적으로만 마이너스가 난다면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유예가 되고 뭐 이렇게 되겠지만 그게 이제 자기 생활비나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마이너스가 그렇습니다. 난다면 유예가 되지 그거하고는 않는다.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증명해야겠네요. 만약에 안 내고 싶으시면. 부가세 신고서나 뭐 소득세 신고서와 같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6개월 단위로 이렇게 연장을 해준다고 하니까 6개월 단위로. 3개월에 한 번씩 부가세만 신경 쓰시지 매년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하고 7월 달 정도에 나오는 소득금액 인정액을 별로 확인을 안 하시거든요. 이걸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영업자들은 매출액이 소득이 아니라 7월 달 정도에 나오는 그 소득금액 인정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확인하셔서 그런 내용들을 좀 제출하셔서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시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준영 씨가 정말 가입하지 않았을 중요한 연금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보기로 했잖아요. 홍성아 기자님, 그때 뭐 하나 얘기해 준다는데 이거였군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요. 예. 그 박준영 씨가 갈갈이 패밀리라는 그걸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박준영 씨는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가 없어요. 예. 퇴직연금은 일단은 근로자들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예. 그러면 박준영처럼 영세 할 수도 있지만, 네, 아무튼 오너들이 있잖아요. 예. 네, 오너들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노란우산 공제 가입이라는 거죠. 노란 우산 공제 가입이요. 네. 이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을 하게 되면 예. 1년 동안의 소득에 대해서 이제 300만 원까지 납입한 금액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이거든요. 근데 그 가입 대상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소기업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라고 하는데 자영업자 대표자분들이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법인의 대표이사 분들도 가능하시고요. 자영업자라고 하면은 그냥 뭐 김밥 천국이라든지 뭐 치킨집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 자영업자인 거죠? 그런 분들이 그러면 다 가입할 수 있는. 그렇죠. 네. 노란 우산 공제에 그럼 전화해요?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뭐 어떻게 좀 나눠져 있다.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는 것은 DC형, 확정기여형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개인형 IRP라는 게 있습니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인데 이 두 개를 이제 선택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되고 보통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DC형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자, DC형이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적립식으로 본인이 재량껏 운영을 하는 계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개의 계좌로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정말 누가 이런 용어들을 그렇게 어렵게 만드나요? 김경록 수장님이 항상 주장하시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생 있어서의 3층
우리가 3층을 지어야 된다. 네. 3층 연금이 첫 번째인데요. 네. 소장님, 3층 연금 뭐 아무리 우리가 강조해도 뭐 지나치지 않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조금만 얘기를 더 해주신다면? 예, 삼층연금 뭐 다 아실 수는 있는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네. 이거입니다. 이거는 마치 그 집의 주춧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국민연금은 주춧돌이고 그다음에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기둥처럼 생각하셔가지고 네. 이 세 개는 반드시 준비를 해놓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여기 세제 혜택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실수익률도 높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세무사님 넘어왔어요. 네. 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가 말씀드린 뭐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네. 국민연금 그럼 혜택이 없다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네. 그 연말정산할 때 보면은 그 근로자들이 이제 기존에 원천징수 당해서 내가 회사가 반에서 국민연금에 내잖아요. 네. 내가 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한도 없이. 아, 네. 좋은 거네요. 네. 네. 박성원 전문가님? 네. 네,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민연금도 공제가 되고 개인연금저축도 공제가 됩니다. 특히 개인연금저축은 13.2%가 공제가 되거든요. 네. 매월 34만 원씩 벌어서 1년에 400만 원을 붓게 되면 네. 53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그렇죠. 저는 꼭 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거는 꽁돈이 아닙니다. 피 같은 내 돈이니까 이 돈도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저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돈도 푼푼히 쓰게 되면 뭐 금방 없어지거든요. 네. 그런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최소한 꾸준하게 5년, 10년을 묵혀나간다면 네. 그것 또한 즉 공제되는 금액 자체도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재투자하는 방법을 꼭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 VCR 5가지 선물. 네. 다음 VCR 함께 보시죠. 일단 여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오래 살거든요. 네. 80세 이상에서 보면은 70%가 여자입니다. 네. 그리고 90세 이상에 보면은 77%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노후라고 그러면은 대부분 여자들이 많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80세 이상에서 주로 치매라든지 중대질병에 많이 걸리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자들이 노후에 훨씬 질병에 많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부인의 노후 설계를 하려면 무엇부터 줄여야 된다? 네. 예,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아까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신 것 때문에 계속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내가 죽으면 어떨까 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까에 모든 초점이 맞춰진 설계입니다. 어허. 그게 아니고 내가 잘 살아서 뒤에 노후를 어떻게 보낼까 하는 데 대한 설계를 거의 별로 안 하고 계시거든요. 어허. 그래서 이런 사고의 전환을 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노후 설계를 좀 길게 보시면 어떻게 이분은 이제 위험에 대한 특히 이제 전봇대 전기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위험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텐데 보험료를 과감하게 줄이셔서 저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보험으로 준비해서 65세까지 준비해도 4만 원이면 되니까 70만 원 돈 정도 종신보험 3개, 4개 유지하지 말고 과감하게 하나 정도만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중요한 거는 사망보험금도 중요하겠지만 1억 정도, 2억 정도 정기보험 8만 원이면 됩니다. 이 남편이 사망을 했을 때보다 살아서 어떤 질병이라든가 상해를 겪을 수 있는 위험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후유 장애 쪽을 좀 대비하시고 사망보험금을 과감하게 낮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다.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15%, 그다음에 체크카드랑 현금 영수증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30%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300만 원 한도까지 가능하고요. 아니 근데 왜 그게 정부에서는 신용카드로는 그게 소득공제를 많이 인정해주지 않는 겁니까? 그러니까 체크카드나 이런 현금 영수증 사용을 이제 더 늘리려고. 그렇죠. 사실 그럼 체크카드 신용카드사에서 가만히 있나요? 아니 모르시다 체크카드가 본데 있잖아요. 신용카드사에서 체크카드도 만들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요. 알겠습니다. 남편은 실직 상태고 아내가 돈을 벌고 있는데 이 남편이 여태까지 그 벌어온 건 생각 안 하고 몇 년 좀 쉬었다고 이렇게 아내가 계속해서 타박 주시면 되겠습니까? 누가 취직 안 하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취직을 좀 하세요. 취직을 연금이 네. 지금 문제가 아니라고요. 어쨌든 제가 원하는 삶입니다. 이 여성분의 노후에서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남편분이십니다. 그래서 남편분이 아예 그냥 그 외조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전업주부로서 들어앉아서 확실하게 가정을 돌보든지 맞아요. 아니면은 진짜 자격증을 따든지 해가지고
매년 이 4년 동안이면 자격증도 충분히 딸 수 있습니다. 요즘은 뭐 어디 직장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자격증이 있으면 훨씬 쉽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해서 반드시 그런 부분에서는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분이 전업주부가 아예 되든지 안 그러면 네. 기술을 익히든지 뭐 자기 선택해라 확실하게. 자영업하는 분들한테 제가 좀 팁을 드리면 가정경제 소득하고 자영업하고 좀 분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자영업자가 유아용품 체인점 하시면서 매출도 계절에 따라 달라질 텐데 네. 노후를 위해서 저축할 수 있는 돈이 50만 원 돈이다. 그러면 20만 원 돈만 준비하시고 이 20만 원 돈 정도에 맞춰서 나머지 생활비와 함께 우리 가정의 최소한의 생활비가 300은 있어야 된다. 저축하는 거하고 생활비하고 보험료 해서 300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가정경제 소득으로 잡아주시면서 나머지 부분을 남편이 좀 채울 수 있게끔 하는, 즉 가계와 가정을 분리하는 전략으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50대 싱글녀의 노후 준비. 드디어 싱글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 10년 정도만 더 있으면 성선아 기자가 보낼 수도 있는 거네요. 기존에는 임대주택, 내가 거주해야 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싱글에게 혜택이 거의 없었어요. 보통 네. 신혼부부나 뭐 아니면 다자녀 이런 경우에는 혜택을 줬었는데 최근에는 1인 가구에 대한 임대주택이 공급이 된다고 하니까 네. 이쪽을 좀 이용해서 네. 본인은 이쪽에 거주를 하시는 것도 이제 거주비를 줄이는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1인 가구에 대한 임대. 장기 임대 전세나 네, 네. 임대주택. 싱글녀는 보통 부부하고는 당연히 다릅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한 명이 아프면 한 명이 소득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연금을 준비하더라도 더 많이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아팠을 때 다른 사람이 벌 수가 있지만은 본인이 아프면은 벌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보장성 보험, 사망보험 말고요.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더 잘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소장님, 근데 저희 3040 여성들, 그 여성들이 꼭 노후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있을까요? 예, 뭐 사소하게는 네. 연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통 남편 명의로 대부분 다 들어 있습니다. 네. 이제 부인 명의로도 이제 연금을 들면 좋고요. 비과세 연금 저축 같은 경우에 이제 비과세도 되고 연금 소득도 네. 비과세가 됩니다. 나중에 가면 이제 연금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될 텐데 부부가 따로 연금 소득을 받으면 이제 그런 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남편 명의뿐만 아니라 아내 명의로도 연금을 이제 하나 두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요즘 직장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쵸. 육아 때문에 경력 단절이 많이 됩니다. 네. 근데 육아에 드는 그 비용을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좀 돈이 많이 드시더라도 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경력 단절을 안 하는 게 좋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맞아요. 요즘 그래서 부모님들도 요즘 뭐 많은 노하우가 있답니다. 애를 안 맡는 노하우. 아, 그래요? 또 뭐 애를 맡아가지고 네. 이게 뭐 I am a boy 이렇게 가르치면은 그 다음날 그 부모님이 싹 애를 뺏어간답니다. 아, 왜요? 아, 딸을 영어 맡아서. 발음이 발음이 엉터리라고. 너무- 아, 그래서 나는 소년이다. I am 보이. 소년이여. 야마 보이스. 앰비셔스. 그러니까 부모님께도 혹시 애를 맡아주시면 아, 네. 충분히 드리고 그래서 네. 예, 그래서 아니, 이제 그 저희 투자라고 생각하셔야 크리스마스 됩니다. 전날 깨알 같은 팁을 주시네요. 네. 네. 아이 뭐 보이. 많은 부모님들 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자 다음 VCR로 넘어갑니다. 순자산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차 대출에 대한 부분들 생각하면 많지 않아서 순자산을 높일 수 있는, 소득이 좀 나올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차는 사용자산, 즉 굴리는 거거든요. 지금 사례자분이 싱글인데다가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노후 대비를 더욱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데 네. 본인이 비혼인지 미혼인지를 명확히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자발적으로 결혼을 안 하는 겁니다. 나는 혼자 살겠다고 확실히 한 것이 아. 비혼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정비 지출은 절대적으로 줄이셔야 됩니다. 주거에 대한 비용을 과감하게 낮춘 거죠. 어. 이분께서 만약에 전세금 1억 정도를 내려놓는다 하면은 네. 주거를 겸할 수 있는 상권을 찾아서 굳이 뭐 상가를 경매로 살 것까지는 없겠지만 그런 곳에 전세를 얻고 사시면서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1억 정도에 대한 전세금을 내려놓고 5천 정도 되는 할부금을 차 할부금을 갚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들고요. 특히 미혼 여성들한테 저는 강조하는 건 뭐냐면 사망보험금으로 종신보험 필요 없습니다. 맞아요. 사망보험금 네. 필요 없고 대신 지난번에 강조드렸던 후유장애, 질병에 대한 후유장애로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힘들다가 일을 하다가
어떤 질병을 겪게 됐을 때 누구 한 사람 도와줄 사람이 없거나 네. 또는 부모님한테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허. 후유장애, 특히 질병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셔서 5만 원 돈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네. 이런 기회비용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부금에 대해서 만약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하고 이 차를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의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은 조금 알려드리고 싶은데 싱글이시기 때문에 노후 네. 대비를 좀 더 하셔야 되니까 연금저축 계좌나 이런 거를 조금 고려를 하셔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다가올 노후를 준비하고 싶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박상원 전문가님께 먼저 묻습니다. 오늘 주제, 노후 통장의 주제는 싱글이잖아요. 네. 자, 부동산 앞으로 이제 향방이 이 싱글, 1인 가구의 이 어떤 경제 활동에 굉장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부동산도 거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텐데요. 근데 이미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원룸텔이라든가 고시텔이라든가 오피스텔들이 이미 너무 많습니다. 1억 정도면 서울 시내에서 한 9평짜리, 10평짜리 작은 소형 아파트 경매를 살 수 있으니까요. 자산을 부동산과 함께 현금 자산을 좀 분리해서 가져가신다면은 내가 굳이 살진 않는다 하더라도 전세로 활용하면서 그 아니, 월세를 월세를 받던지. 그렇죠. 이게 싱글 있으신 분들의 제일 빠지기 쉬운 게 그거입니다. 특히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 일본도 그렇고 그러는데 이런 싱글들은 소비 성향이 되게 높습니다. 명품도 사고 그렇게 되는데 네. 이 유혹에 안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하고 같이 사니까 그 집세도 적게 나가고 해서 그만큼 가처분 소득이 많아지는데 네. 이 부분을 사전적으로 어느 정도 저축액을 정해가지고 연금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준비를 연금 쪽으로. 왜냐하면은 그 싱글들 같은 경우 이게 자식이 연금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식을 키운다는 심정으로 연금을 좀 많이 해놓으셔야 돼요. 심정으로 연금. 많이 하셔야 돼요. 결혼에서 중요한 부분이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다 이뤄놓고 결혼을 하겠다. 근데 이 생각 맞아요. 때문에 안 됩니다. 그냥 결혼을 하고 이루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무도 하겠다는.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요?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송선아 기자님이 다 이루고 결혼하겠다 이런 주의 아니었나요? 아니, 저는 같이 이뤄가는 주의죠. 우리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중에 연애 말고 결혼이라는 드라마가 있죠. 예. 이 청년에게도 집 말고 결혼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내 집 마련이 꿈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또 만날 수 있는 좋은 짝은 그게 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86만 원씩 1년이면 정확하게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씩 모아서 5년이면 5천만 원, 3년 안에 좋은 짝이 나타나면 3천만 원 정도의 일단 전세금은 준비해 놓는 게 현명할 것 같고요. 결혼하고 싶은 그때는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그때까지 열린 마음으로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 주제. 네. 우리 송선아 기자를 위한 정말 멋진 VCR이었죠. 싱글들의 노후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예.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네. 알았는데 이제 네. 나도 곧 40줄인데.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싱글 벙글쇼라면서요. 네, 제가 대본대로 하겠습니다. 네. 싱글들이 늘면서요. 싱글만의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고경희 세무사님께 여쭙습니다. 집장만의 한 방법으로 주택, 청약, 종합저축을 활용하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네. 라고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는데요. 네. 누구나 가입한다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그거 누구나 다 해당되는 거예요? 안타깝게 근로소득자만 그쵸. 해당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한도는 120만 원에 40%까지 공제가 되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제 바뀌는 거는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40만 원까지 한도가 2배로 늘어나는 네, 거죠. 늘어난다라고 네. 지금 발표가 이제 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내년부터는 이 청약통장 꼭 집 마련뿐이 아니라 소득공제를 위해서도 드는 게 좋겠다. 그렇죠. 그 혜택이 거죠. 늘어나고 송선아 기자는 근로소득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걸 하고 있나요, 지금? 전 당연히 하고 있죠. 네. 꼬박꼬박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싱글들이 노후 준비를 위해서 순 자산을 많이 늘려야 된다. 뭐 이렇지 않을까요? 네. 네. 우리 연말에 이제 올해부터 세액공제로 바뀐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 세액공제 상품들에다가 돈을 넣어주게 되면 600만 원 정도 되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금액을 넣어주게 됐을 때 세금만 24만 원 또 돌려받거든요. 네. 이런 분들도 좀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소득이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득이 투자다.
즉 정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고 싱글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기자님처럼 또 기자의 업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 일에 충실하는 것처럼 자기의 비전과 달란트 또 재능을 높여가는 것에 집중하는 게 바로 진정한 몸값 투자다라고 높이는 게 가장 큰 재테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성순아 기자는 그럼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뭐 준비를 하고 있나요? 저요 일단 방송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 박준영 씨의 구박을 꿋꿋이 견디면서 시청률을 위해서 제가 이 몸 희생하고 있잖아요. 네. 아니 이 같은 경우 사실은 지금 아무것도 지금 활용을 하지 않고 그쵸. 빚만 나가는 아까워요. 거지 않습니까? 네. 이자만. 그러니까 참 이게 무수익 자산일 뿐만 아니라 그냥 코스트, 비용 드는 자산이거든요. 네. 저 부분은 이제 잘 처분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주택담보로 대출받은 부분 이런 부분도 이제 잘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연금으로 받는 게 한 70만 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저 주택 같은 경우 지금 가지고 계신 주택 이런 쪽을 주택연금으로 또 해서 연금을 받는 방법이 영모기지 있습니다. 같은 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네. 그래서 3억 같으면은 60세 이상 같으면은 이게 한 60만 원 정도 매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현금 흐름을 좀 좋게 만들어 놓는 것이 네.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땅은 팔고 영모기준을 받는다. 예. 집으로. 네. 예. 그럼 3억 정도면 60만 원 정도를 예, 받을 수 예, 있다. 매월. 그러면 이제 네. 일단 130만 원이 되네요. 그리고 네, 일단 네. 땅이 팔리면 이자도 안 내면 350빚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 그러면 이제 적자에서 흑자 맞습니다. 전환. 그걸 활용하게 되면은 재산세도 25% 감면 혜택이 있어요. 세무 쪽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꼭 그거를 활용했으면 좋겠고 그 자제분들이 뭐 그 주택을 팔면 그러니까 연금으로 사용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대출금이 많아져서 나중에 상속받을 때 결국은 대출금도 갚고 나중에 상속이 받는 돼요. 거니까 네. 오히려 지금 조금 이제 어머님도 밤잠도 못 주무신다는데 건강해지고 더 나으실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45살 이전에 은퇴하는 게 거의 모든 샐러리맨들의 꿈입니까? 이분 말대로? 아유,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 달라서 응.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건 아닙니다. 네. 그렇죠? 예, 예. 일찍 그 집에 돌아가면은 그것도 곤란한 경우가 그렇죠. 집에 많습니다. 일찍 들어가기 싫으시죠? 저 악수 한번 하실까요? 저도 지금 그렇거든요. 예. 악수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이분의 생각이 네.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예, 들어서. 금리가 많이 낮아져 가지고요. 네네. 돈의 가치는 떨어졌고 사람이 일을 해서 버는 그 일의 가치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이게 한 8년 동안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300만 원 같으면은 8년 후 같으면은 380만 원이 있어야 됩니다. 네. 380만 원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5억 원을 가지고 국민연금 한 80만 원 받는다고 가정하면 국민연금도 이제 60세가 넘어야 받으니까요. 예. 뭐 여하튼 그래도 그렇게 가정을 한다고 그러면은 한 15년에서 20년 사이면은 돈이 거의 다 사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럼 5억을 60세가 모아놨다고 되면은 하더라도 없어지는 예, 60 네. 중반 되면은 돈이 다 없어지는 거죠. 역시 대책 없는 남편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날 보세요. 왜 날 보냐고요? 일반적으로 샐러리맨들을 보면은 40대 중반부터 한 10년 동안이 제일 연봉이 많습니다. 맞아요. 이 시점을 직장에 잘 있느냐 없느냐가 향후 자기의 부를 어느 정도 쌓느냐에서 결정적입니다. 자신의 시장을 잘 지키느냐. 그렇죠, 자신의 맞습니다. 자리를. 바로 이 시점에서. 예, 예. 노후는 근데, 40대에 결정된다. 예, 이 시점에 갑자기 그만두고 나가겠다고 그러시면은 제일 몸값이 높은 때.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생각을 달리. 차분히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김중현 소장님은 네. 만약 그 앞에 예. 지금 이분이 글 쓰신 분이 있다. 예. 같이 소주 한잔 한다. 예. 형의 입장에서 그럼 뭐라고 충고 한마디만 하세요 저한테. 준영아 하면서. 한마디 하세요. 당연히 제정신이냐 그러죠. 제가 볼 땐 박성 전문가님은 그래요. 45살에 은퇴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용기와 희망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자, 투자를 해야 될지.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시간이 복리고 복리가 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명언 또 나왔어요. 시간이 복리고 복리가 힘이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그런 꿈은 아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최소한 남편이 버는 소득에서는 버티고 또 아이들을 키워내면서라도 아내가 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들어서 한 달에 한 150 정도라도 벌고 그 돈은 생활비로 나가지 않고 생활비를 쓰게 되면 그거는 밥벌이로 맞벌이 하는 겁니다. 밥벌이로 맞벌이 하지 말고 풍족한 노후를 위해서 만약에 아내가 버는 돈으로 150만 원 돈 정도를 준비한다. 그럼 한 6년 돈이면은 1억 정도가 준비가 되잖아요. 네. 그런 형태로 최소한 남편이 버는 소득에서는 가정 경제를 꾸리고 아내가 버는 돈 가지고 좀 더 풍요로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역할 분담이
우리나라 이 한국 경제에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네. 은퇴 이후에 노후 준비. 사실은 우리 노후 통장의 관련 핵심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그 현금 흐름이라는 게 그 정말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뭐 벌이가 없는데 생활을 해야 되니까 용돈이 꾸준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네.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네. 자, 김경록 소장님. 네. 노후에는 안정된 현금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네. 노후에 이 현금을 확보하는 거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요. 네. 갖고 있는 거. 그렇다고 네. 뭐 우리가 장판 밑에다 예전처럼 이렇게 깔아놓을 수도 네. 없는 거고. 네. 예. 장판 밑에 돈을 깔아놔도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 10억을 깔아놔도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가 네. 있으니까요. 이제 거기 깔아놓는 것보다는 연금화해서 매월 얼마를 받게,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얼마 받게 만들어 놓는 것, 네. 안정되게 만들어 놓는 것.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모자랄 경우에는 이제 주택연금. 이거는 고정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벽돌을 떼내서 팔 수도 없으니까 네. 연금화해서 매월 얼마씩 받게 할 수 있는 집으로? 방법.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부족하면 그걸 사용하실 수 있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도 부족하면은 이제 일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을 해서 일해서 예, 그게 매달 이제, 조금씩 용돈 벌이. 예,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박상훈 전문가님은 은퇴가 있습니까? 저는 은퇴하지 않습니다. 없죠. 오랫동안 네. 꾸준하게 저는 네. 꼭 말씀드리는데요. 오랫동안 자기가 좀 좋아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고요. 젊었을 때는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한 40 넘어가고 중년 세대가 됐을 때는 좋아하는 일로 오래 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오랫동안 자기 일로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식들에게 뭔가 이제 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 그렇죠. 이해합니다만. 정직하게 버셨다고. 정직하게 아니지. 본 돈. 정직하게 애쓰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첫째, 이제 재산이 보통 이제 상속할 때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10억까지 공제가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재산이 그렇게 많이 금융자산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많지 않다면은 뭐 굳이 그 상속세에 대해서 크게 서두를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예를 들어 그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면 순서가 보통 보면은 향후 자산 가격이 오를 집을 정리를 하는 게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주로 서울집이 될 텐데 그럼 집을 한 채를 정리를 하면 도대체 자식은 4명 있는데 누구한테 주느냐 문제도 있고요. 이런저런 문제들이 정리에서도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또 그 집을 예. 안방 건너방 이렇게 나눠줄 수는 없잖아요. 예. 공동명의라면 나중에 반드시 싸움 납니다. 그렇죠. 예. 그 노후 케이스에서 제일 안 좋은 것이 예. 재산을 물려주고 자식한테 용돈을 받는 것입니다. 맞아요. 네, 이거는 안 좋은 것 거의 같아요. 지금 대부분- 굉장히 그 핵심적인 내용이네요. 예, 상당 부분이 분쟁을 나중에 사이가 안 좋아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제일 좋은 것은 그냥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자기가 쓰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법정 분쟁도 많이 늘고 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상속세하고 정려세하고는 크게 제가 보니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요. 재산이 아주 많으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익은 크지 않은 데 비해서 자칫 잘못하면은 나중에 좀 더 곤란해질 수도 있고.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받는 증여액 받는 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거고요.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사망하신 분 유산 총액에 대해서 이제 과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누진세율은 똑같아요. 세율은 10에서 50%까지 세율은 똑같은데 똑같은데. 총액에 대해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대신에 상속세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을 더 많이 제공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배우자가 살아 계신다면 배우자 중에 한 분이 살아 계신다고 하면 자녀랑 배우자랑 다 합해서 10억까지 기본적으로는 공제가 가능하고요. 만약 배우자가 두 분 다 안 계실 때, 애는 자녀만 계실 때에는 5억까지는 또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웬만하면 이 정도면은 뭐 상속세까지 고민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배우자가 계신다면 최대 30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니까 그 상속세 때문에 너무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금융자산 상속 공제. 네. 이게 뭡니까? 네. 아, 예. 네, 궁금하다는 얘기들도 좀. 네, 있고. 맞아요. 일단 뭐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현재 딱 평가 금액이 딱 나오잖아요. 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지금 없는 경우에 기준 시가로 반영되니까 네. 실제 시가보다는 조금 덜 반영되는 경우가 있는데 금융재산은 딱 현재
평가 금액으로 딱 숫자가 반영이 되기 딱 나와 때문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제를 해주는 게 있는데 아, 그런 걸 좀 봐준다고요? 네. 참 여러 가지 공제를 만들었네요, 누가. 2천만 원 이하까지는 전액, 2천만 원 이하까지는 전액 공제를 해주고 있고요. 2천만 원이 초과된다면 2억까지 한도로 해서 그 금융재산의 20%까지. 그럼 우리 세 자녀니까 5천만 원씩 정도의 일시납을 통해서 네. 일시납 연금을 통해서 네. 증여하시되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용도를 정하셔야 돼요. 그냥 이거 5천 주겠다라고 하지 말고 그것에 대한 용도를 정하셔서 그렇죠. 여기 뭐 네. 둘째, 뭐 자녀, 뭐 대학비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우리 이제 아이들에 대한 손주 같은 거는 본인들이 벌면서 저축해서 대학 보내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본인들이 어떤 노후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을 꼭 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미리 의중을 말씀해 주셔서 자녀들이 고민하게 하지 말고 증여할 때 조건부 증여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신탁도 있죠. 신탁해서 미리 그런 조건들을 달아서 증여하시는 방법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후 준비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상속과 증여.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주제 되겠습니다. 네, 이 주제 때만은 저희 항상 이렇게 조신하시던 그 세무사님께서 손을 번쩍번쩍 드시면서 말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고경희 세무사님. 네. 지난 방송 때 증여와 상속 세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번 세법 개정안 때 개정된 것들이 또 많이 있다고요? 네. 어떤 겁니까? 지금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를 했을 때는 지금 한도가 5천만 원으로 그쵸. 늘어났는데 자식이 부모한테 증여하는 거는 3천만 원 기존 한도로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5천만 원으로 늘어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내 사위나 며느리, 손자, 손녀한테 증여할 때는 기존의 한도가 500만 원이었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1,000만 원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네. 사위나 며느리, 뭐 손자, 손녀를 잘 활용하시면 네. 증여세도 이제 많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모여서 손자, 아들, 손자, 며느리 활용을 한다. 이런 얘긴데요. 네. 네, 그다음에- 1,000만 원까지. 네, 그리고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기존에 2억이었는데 네. 3억까지 늘어나는 게 있고요. 제가 저번에 그때 이제 증여랑 상속 파트에서 노후용어 사전에서 네.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해서 했었는데 네. 그때는 10년 이상 같이 살면은 5억 원 한도로 해서 40%까지 공제가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100%, 100%. 네, 100% 전액이 공제가 되는 걸로 이제 네. 개정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정말 이 상속이나 이 증여 부분에 있어서 혜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네요. 꼭 좀 말씀드리는데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나눠 먹다 보면 그럼 나는 이런 얘기하죠. 네. 저는 중요한 거는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내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먼저 좀 판단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좀 바람이긴 합니다. 저는 가정경제 상담사인데 세금 제도에 대한 변화 부분에서 내년 정도라도 좀 좋은 아이디어들이 생겼으면 좋겠는데요. 금융자산이라든가 부동산을 증여하고 상속할 때 공제 금액들이 커지고 있는 현실이긴 하지만 상속 증여를 걱정하지 못하고 다들 먹고 사는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부모님을 좀 돕는 그 어떤 귀한 효도의 손길들도 소득 공제를 좀 해주게 돼서 우리 근로자들도 부모님을 좀 돕는 마음들을 소득 공제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들도 많이 생겼으면 그러게요. 좋겠다고 받을 생각합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저희 부모님을 좀 모셔라. 네, 좋은 말씀입니다. 갑자기 또 시조가 생각납니다. 어버이 살아실제 섬길 일 다하여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오, 내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송강정철. 소장님, 네. 맞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총정리를 해보니까요. 좀 자세한 건 많이 알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노후 준비에 대해서 꼼꼼히 준비하고 있었다. 네. 뭐 많이 살펴봤다. 네. 이런 생각이 자화자찬이긴 합니다만 좀 들긴 하는데 여러분 정말 노후 준비를 하시는데 꼭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